네 집 시누이 신혼집으로 주고 넌 들어와 살아라. 제 인감 훔쳐 딴 살림 차린 남편의 배신에 전 빨간 딱지로 천륜 져버린 저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38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41가 될 때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IT 벤처 기업을 일구며 거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탐욕만은 읽어내지 못했나 봅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 시누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가 의사 집안과 혼담이 오가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그 의사 사위라는 말에 사족을 못 쓰시며 저희 부부를 한식당으로 불러내셨죠. 저는 시누이의 경사를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에 들러 꽤 두둑한 축하금 봉투까지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서늘한 분위기에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답니다. 자, 얼른 들 거라. 음식이 다 식겠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으신 채 한숨부터 깊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어머니, 아가씨 결혼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돈댁이 의사 집안이라면서요? 아가씨가 워낙 야무지니 예쁨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밀어놓자 시어머니는 힐끗 봉투를 보시더니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축하만 받으면 뭐하니? 그쪽 집안이 워낙 깐깐해야 말이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우리 집 수준을 가늠하려는데 내가 밤잠을 다 설친단다. 어머니, 요즘은 집안보다 당사자들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라. 사돈댁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뭔 줄 아니? 바로 신혼집이다. 그런데 우리 형편에 강남에 번듯한 신혼집 해줄 여력이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던 남편의 눈치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이다. 며느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거 시누이 신혼집으로 주면 어떻겠니?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브랜드 아파트였거든요. 명의도 당연히 제 명의였고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아가씨 신혼집으로 주라니요? 목소리 좀 낮춰라. 내가 그냥 뺏겠다는 게 아니잖니. 시누이 결혼하는 동안만 빌려주자는 거야. 의사 사위가 우리 집안 얕잡아 보지 않게 체면 좀 세워주자는 거지. 대신 너희는 짐 싸서 내 집으로 들어오렴. 나랑 같이 합가해서 살자꾸나.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 생활도 있는데 갑자기 합가라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거절이 단호해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시며 인자한 척 제 손을 더 세게 주셨습니다. 며느라, 너 사장 일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 않니? 나랑 합치면 내가 밥이며 살림이며 다 해줄게. 너는 밖에서 편하게 일만 해라. 그리고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이랑 내 땅들 다 내 남편 거, 아니 결국 너희 거 아니니? 미리 합치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지. 시어머니는 재산 증여라는 미끼를 던지며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댁집과 시골에 있는 땅 몇 평을 내세워 제 금싸라기 아파트를 가로채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이 마치 저를 위한 대단한 배려인 양 포장하시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얘기 알고 있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젓가락질만 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동생이 의사 집에 시집 가는데 오빠인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당신 명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가 모시는 게 도리이기도 하고. 가족이라니요?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 집이 어떻게 마련한 집인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창피하게 정말.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어머니,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남편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럽다는 듯 혀를 차시더니 다시 저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봤니? 내 아들 내 회사 뒷바라지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거? 저 불쌍한 내 아들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번엔 좀 양보해라. 내 아들 기 살려주는 게 결국 내 기 살리는 거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축하금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멀어져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죠. 늦은 나이에 만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믿었던 사랑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저를 갉아먹기 위해 처진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제 대화를 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리모컨만 돌리던 남편은 제가 곁으로 다가가자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하더군요.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으니까 말 시키지 마.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여보, 나중에 언제?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을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해? 아, 진짜 사람 들들 볶네.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좀 쉬자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당신은 돈 좀 번다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언제 당신을 우습게 봤어?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 상식? 가족 사이에 상식이 어디 있어? 당신은 그놈의 돈. 정말 질린다. 됐어. 나 잘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짜증 섞인 얼굴과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겹쳐지면서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남편이 왜 저렇게 날이 서 있는지, 왜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시는지, 그 의문의 답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운영에만 전념하는 동안 조금씩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사업을 돕기 위해 관리 이사직을 맡아주는 것이 고마워 인감이며 통장 관리를 일부 맡겼던 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이 며느리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며 저를 가스라이팅했죠. 예, 아들이 마누라 회사 다니면서 남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네가 집에서라도 아들기 좀 팍팍 살려줘야지. 이번 신혼집 문제도 그래.
네가 통 크게 양보하면 우리 아들이 시댁 어른들 앞에서 얼마나 어깨가 펴지겠니? 시어머니의 말들은 하나같이 아들의 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는 제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일단 합가하는 걸로 몰아붙이면 집사람도 별 수 없을 거예요. 그 집만 넘겨받으면 유리 결혼은 일도 아니죠. 남편의 목소리에는 낮에 보았던 피곤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거사를 앞둔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죠. 저는 방문 너머에서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내 남편,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자가 내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공모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감추고 있던 진짜 비밀, 시어머니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 추악한 진실이 판교의 어느 신축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제 것을 탐내는 저들의 손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쳐내겠노라고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니와 나누던 그 비열한 모의를 듣고 난 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믿었던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 지독하게 피곤한 연기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 머리야. 여보, 나 오늘 진짜 몸이 천근만근이다. 프로젝트 마무리가 코앞이라 그런지 입맛도 없네. 남편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댔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직접 즙을 짜주거나 영양제를 챙겨줬겠지만 그날은 그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루는 연차 내고 좀 쉬지 그래요. 내가 사무실에 말해줄게요. 제 제안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사인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 책임감이 있지. 그냥 대충 가서 앉아 있으려고. 어머니가 어제 하신 말씀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노인네가 동생 생각해서 한 소리니까. 마음에 안 담게 생겼어요? 우리 집을 내놓으라는데. 당신은 어제 어머니랑 따로 통화 안 했어요? 제가 넌지시 떠보자 남편은 눈동자를 잘게 떨며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통화는 무슨, 나 어제 들어오자마자 뻗은 거 당신도 봤잖아. 나 늦겠다. 먼저 갈게. 남편은 서둘러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두고 간 찻잔을 바라봤죠.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과 달리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저는 평소처럼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입구 공용 우편함에 잘못 꽂혀 있던 고지서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신인은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그 옆에 적힌 법인명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과장님, 이 고지서요. 우리 회사로 온 게 맞나요? 법인 이름이 생소해서요. 제가 격리 담당자에게 서류를 건네자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대표님. 이건 우리 회사 고지서가 아닌데요? 그런데 대표자 성함은 대표님으로 되어 있네요. 주소지도 판교 신축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법인 하나 더 만드셨어요? 판교요? 제가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뺏기듯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 법인명은 JS 인베스트.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주소는 판교의 가장 비싼 신축 단지였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요즘 워낙 정신이 없어서. 고마워요. 이건 제가 챙길게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로 들어왔지만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 절세를 핑계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온갖 서류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부동산 임대법인을 따로 세워야 해. 당신이 대표로 있어야 세무조사도 안 나오고 안전하거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둘 테니까 당신은 이 서류들의 확인만 해줘. 그때 저는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관리이사로서 회사를 챙기는 남편의 충심이라 여겼죠. 저는 곧바로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염치 없지만 급하게 확인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 명의로 된 JS 인베스트라는 법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줄 수 있어요? 회계사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죠. 너 이거 알고 진행한 거 맞니? 이 법인 이름으로 판교 아파트 담보대출이 수억 원이나 실행됐어. 법인 인감을 사용해서 회사 운영 자금 일부도 이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더 큰 문제는 이 법인 카드로 긁힌 내역들이야. 카드 내역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가구랑 가전제품인데 최고급 브랜드더라고. 1,500만 원짜리 수입 침대부터 빌트인 냉장고까지. 배송지는 고지서에 적힌 판교 아파트고. 전화를 끊은 저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500만 원짜리 명품 침대라니요. 집에서 쓰던 침대가 낡아 허리가 아프다는 제 말에 아직 쓸만한데 뭘 바꿔, 아껴야 잘 살지라며 핀잔을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 인감을 도용해 제 돈으로 판교에 밀실을 차리고 그곳에 최고급 침대를 들여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이 관리하던 그 유령법인의 카드 상세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세세한 숫자까지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 자만했겠죠. 내역서는 참혹했습니다. 판교의 유명 산부인과 결제 내역, 그리고 압구정의 명품 유아복 매장. 아, 만삭이었구나. 내 돈으로 그 여자 뱃속에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회사에서 눈치 보며 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라며 보약을 지어 먹이라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아들은 그 정력을 판교에서 쏟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아는 대행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람 1명 좀 붙여주세요. 박 이사라고 제 남편입니다. 퇴근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싹 다 찍어 오세요. 집안 상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찾아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신 거죠? 네. 사진, 영상, 음성. 뭐든 상관없으니 그 인간이 빠져나가지 못할 완벽한 걸로 가져오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업체에서는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파일들을 열어보는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제가 모델하우스용 가구로 결제했던 그 명품 가구들이 가득한 판교 집이었습니다. 대표님, 운이 좋았습니다. 마침 그 집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고성능 녹음기로 대화까지 다 담았습니다. 남편분이 누르는 도어락 번호도 영상으로 확인했고요. 728입니다. 네. 아, 끝까지 기만했네요.
그 번호를 거기서도 썼단 말이죠. 그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우리 집 번호랑 똑같은 걸로 해놨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참. 영상을 재생하자 집에서는 시체처럼 누워있던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만삭의 여자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1년 전까지 우리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10살 연하의 직원이었습니다. 사치스럽고 아나무인이라 제가 권고사직 시켰던 그 아이가 제 돈으로 산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공주님, 나왔어. 오늘 우리 대박이 맛있는 거 사왔는데 자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3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배고파서 쓰러질 뻔했잖아. 빨리 국 좀 데워와봐. 미안해, 공주님. 집사람 눈치 보느라 빠져나오기 힘들었어. 얼른 씻고 맛있는 거 차려줄게. 우리 아기 놀랐겠다. 아빠가 미안해.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더니 익숙하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물 한 잔도 제가 떠다 바쳐야 마시던 남자가 거기서는 상간녀의 수발을 드는 머슴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거실에 누워 남편이 가져온 명품 유아복을 하나씩 꺼내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죠. 오빠, 저 여사장 돈은 참 많아. 덕분에 우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네. 그 여자 바보 아냐? 자기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쉿, 목소리 낮춰. 일단 그 아파트 명의만 우리 유리한테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합가해서 서서히 짐 빼서 이혼해야지. 조금만 참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남편이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는 장면에서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안한 그 독이 든 성배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그래.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판교집 내가 기꺼이 빌려줄게. 그곳이 당신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장 화려한 날 저들의 탐욕이 정점에 달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보내온 영상과 사진들을 가슴에 품고 제가 도착한 곳은 판교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 화려한 정문을 통과하며 제 발밑에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제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만 같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단지 안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고개를 들어 제가 확인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저기구나. 내 돈으로 저 여자의 안식처를 만들어줬어. 입술을 깨물며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업체 직원이 미리 설치해둔 특수장치로 들어오는 실시간 소리와 어제 녹화된 영상들을 다시 하나씩 훑어내려갔죠. 화면 속 거실은 제가 회사 모델하우스용으로 꼼꼼히 골랐던 이탈리아제 소파와 조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가구들을 고를 때 우리 집 거실에도 하나 놓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아껴야 한다며 말렸던 기억이 나더군요. 여보, 저런 건 허영이야.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쓰자. 당신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나까지 사치하면 되겠어? 그때 남편이 보여준 그 청렴한 표정 뒤에 이런 추악한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영상 속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으며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공주님, 과일 다 깎았어. 얼른 나와서 먹어. 우리 아기 비타민 챙겨야지. 그러자 안방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던 격리 직원이었죠. 10살이나 어린 나이에 싹싹한 척 굴기에 꽤 예뻐했었는데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공금을 건드리는 걸 발견하고 제가 가차없이 내보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걸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아, 오빠. 나 발 부은 거 안 보여? 과일이 문제야, 지금. 빨리 와서 좀 주물러 봐. 어이쿠, 우리 공주님 고생이 많네. 자, 오빠가 시원하게 해줄게.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여자의 발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귀찮아해서 제가 쟁반에 받쳐 가져다 줘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밖에서는 저렇게 비굴할 정도로 헌신적인 머슴 노릇을 하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빠, 근데 저 여사장은 진짜 눈치도 없나 봐? 아파트 신혼집으로 달라는 소리에 노발대발하더니 오빠가 한마디 하니까 금방 수그러들었다며? 상간녀가 킥킥거리며 포도를 입에 넣고 씨를 남편의 손바닥에 뱉어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내며 대답하더군요. 말도 마. 원래 독한 여자잖아. 근데 내가 좀 아픈 척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들들 볶으니까 정신 못 차리더라고. 일단 그 강남집 명의만 우리 동생한테 넘기면 그 다음에 어머니랑 합가시켜서 피 말려 죽일 거야. 그때 이혼 도장 찍으면 이판교 집이랑 강남집 반절은 우리 차지야. 와, 오빠 진짜 똑똑하다. 근데 시어머니는 나 나중에 받아준대? 나 성격 보통 아닌 거 알잖아. 어머니도 별 수 있어? 내 뱃속에 자기 손주가 있는데. 그리고 네가 좀 기가 세야 그 독사 같은 집사람을 몰아내지. 어머니도 지금은 그 여자 돈이 필요하니까 참는 거지. 속으로는 아주 갈아 마시고 싶어 하셔. 저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다가는 제 이성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상간녀까지 셋이서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궈온 재산, 제가 지켜온 가정, 제가 믿었던 관계들이 모두 저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돈과 집이지? 그럼 내 방식대로 그 욕망을 채워줄게. 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동 입구로 향했습니다. 마침 이삿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들러 관리소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이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저 위층 펜트하우스 세대들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소음이 좀 걱정돼서요. 관리소 직원은 친절하게 대장을 확인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 끝동 말씀하시는군요. 저 집은 최근에 아주 최고급으로 다 바꾸셨어요. 안주인분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가구 들어올 때도 저희가 고생 꽤 했죠. 다 명품이라나 뭐라나. 안주인분이 젊으신가 봐요? 네, 아주 젊고 미인이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어찌나 끔찍하게 챙기시는지 공사 내내 옆에서 시중 드느라 바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차가운 칼날이 벼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살던 3년 동안 제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늘 회사 일이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꽃 한 송이 사온 적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가 제 돈을 훔쳐다 이 화려한 밀실을 꾸미며 남의 눈에는 세상에 없는 애처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하게 나오더군요. 변호사님, 저예요. 판교 집 확인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놨네요. 제 법인 돈으로 산 가구랑 가전제품들 하나도 빠짐없이 가압류 목록에 넣어주세요. 네, 대표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인감 도용의 공금 횡령, 그리고 부정행위까지. 그런데 이삿날을 노리시는 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돈댁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일 텐데. 그게 포인트예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가장 자신만만하게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그 사씨 가문인가 의사 집안인가 하는 사돈댁 앞에서 기세등등할 때 그 문을 시어머니가 직접 열게 만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마침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녁에 저와 먹을 장어탕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는 거겠죠. 다시 피곤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제 얼굴을 보며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을 그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명확해졌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순진한 며느리, 속아 넘어가는 아내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라, 너만 믿는다며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줄 생각입니다. 그 미소가 저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그 풍경이 오늘따라 피를 뿌려놓은 듯 서글프게만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38배 시작해 41에 끝나는 이 짧고도 긴 악연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당신, 기대해. 내가 준비한 신혼집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핸들을 꽉 쥐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정점에 달해 입을 벌리는 순간 저는 그 구렁텅이 속으로 그들을 밀어 넣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판교의 그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안식처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미리 알면 상간녀를 빼돌린 기회를 주게 되니 철저히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아야 그게 긴장감이 폭발하겠죠. 사용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어머니에게만 비밀리에 판교집 정보를 흘리고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흐름으로 다시 집필하겠습니다. 판교의 그 추악한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다음 날 제 사무실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제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집무실 안쪽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마치 제 회사가 본인 안방이라도 되는 양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예, 비서가 왜 저렇게 뻣뻣하니? 시어머니가 왔으면 얼른 차라도 내와야지. 앞을 가로막고 말이야.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영상 속에서 아들의 불륜을 묵인하며 제 돈을 탐내던 그 노욕 어린 얼굴이 겹쳐 보여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요즘 회의가 많아서 비서가 조심스러웠나 보네요. 연락할 정신이 어디 있니? 지금 의사 사돈댁에서 이번 주말에 집 구경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단다. 예비 사위랑 사돈 양반까지 다 모시고 오겠다는데 너희 살던 집은 아직 짐도 안 뺐으니 내 속이 타겠니? 안 타겠니?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가방 역시 지난 명절에 제가 사들인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머리를 스쳤죠.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잖아요. 갑자기 사돈댁을 데려가시면 제가 곤란해요. 아직 합가 문제도 결정된 게 없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탐욕스러운 온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꾹꾹 참았답니다. 며느라,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니? 나 죽으면 이 집이랑 시골 땅 다 내 남편 거, 아니 결국 내 거 된다니까? 어차피 네가 가질 재산 조금 미리 당겨서 시누이기 좀 살려주자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 말씀 듣고 밤새 고민해 봤는데 지금 저희 살던 집은 좀 연식도 됐고 사돈댁 눈에 차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를 위해 정말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귀한 선물? 그게 뭔데 그러니?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용으로 법인 명의로 빼둔 판교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입주 시작한 곳인데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명품 가구들로 싹 채워놨거든요. 거기를 아가씨 신혼집으로 주려고요. 뭐? 판교 신축? 아니 세상에. 그걸 정말 시누이 주겠단 말이니?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판교 신축이라는 말에 이미 이성이 마비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머니, 이거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해요. 아시잖아요. 요즘 그 양반 회사 일 때문에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요. 투자용 집을 시누이 준다고 하면 자기가 더 앞장서서 반대할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피곤해하는 사람인데 괜히 실랑이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 예, 내 말이 맞다. 아들이 요새 예민하긴 하더라. 그래, 비밀로 하마. 절대로 입 뻥긋 안 할게.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위하는 척하는 말에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어드렸죠. 이번 주말에 이 주소로 사돈댁 모시고 가세요. 가구며 가전이며 몸만 들어가면 될 정도로 제가 싹 다 해놨으니까요. 사돈댁에서 보시면 오빠가 능력 있어서 동생한테 판교 신축을 해줬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역시 너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얼굴로 종이를 가방 깊숙이 챙길 때 마침 집무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멈칫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보, 당신은 또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판교집 이야기를 꺼낼까봐 가슴이 쫄깃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맞추며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 마누라 얼굴 보러 왔어.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니?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며느라, 나 그만 갈게. 우리 아들 보약 챙기는 거 잊지 마라. 시어머니는 저와 비밀을 공유했다는 짜릿함에 취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더니 이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집 얘기하면서 당신 괴롭혔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미안해, 정말.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위로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남편의 손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집 얘기 안 하시겠대요. 당신 힘들까봐 제가 잘 설득했으니까 걱정 마요.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번 주말엔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요. 정말? 당신이 다 해결해 준 거야? 아?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니까. 이번 주말엔 나도 당신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낼게.
남편은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집을 포기한 것으로 흘러간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안아주는 그의 가슴팍에서 배신자의 비릿한 향기가 났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당연히 현장 프로젝트 핑계를 대고 급한교 집으로 달려가 상간녀와 히히덕거리겠죠. 그가 그토록 아끼는 공주님과 함께 태교를 즐기고 있을 그 시간, 시어머니가 이끄는 사돈댁 부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남편이 철저히 비밀로 지키려 했던 그 불륜의 둥지가 본인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가장 화려하게 폭로될 그 순간을 떠올리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요, 여보. 이번 주말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나도 정말 기대돼요. 제품에 안긴 남편은 제가 어떤 지옥을 준비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저들의 탐욕이 가득 찬 급한교 아파트의 문이 열릴 것이고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누른 그 결혼기념일 번호가 저들의 파멸을 알리는 초인종이 될 것입니다.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연신 고맙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41의 봄이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친 채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평소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져 자던 사람이 오늘은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라도 있는 양 일찌감치 서두르는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보약 덕분인지 아니면 상간녀를 만날 생각에 설레서인지 얼굴색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였죠. 여보, 벌써 나가요? 주말인데 좀 더 쉬지 않고. 제가 짐짓 다정한 척 물으며 남편의 외투깃을 매만져 주자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현장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점검할 게 좀 많네. 당신 오늘 회사 회의 있다고 했지? 같이 못 나가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초조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본인의 뒤를 밟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신이 난 모양이었죠. 그래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당신도 일 보고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응, 알았어.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해.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바보 같은 마누라라고 비웃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향하는 곳이 제가 사준 명품 침대 위에서 상간녀와 태교를 즐길 급한교 아파트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요. 남편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라, 나 지금 사돈댁 식구들이랑 출발한다. 예비사위랑 그쪽 사부인까지 다 모셨어. 그런데 비밀번호는 언제 알려줄 거니?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문자로 찍어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가씨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설정해둔 번호니까 사돈댁 앞에서 당당하게 누르세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거 보여주셔야 아가씨가 의사 집안에서 대접받죠. 아이고 그래. 네가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어서 보내라. 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번호 0728. 시어머니는 이 번호가 화목한 가정으로 탄생한 숫자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남편이 제 무덤을 파며 스스로 설정해둔 배신의 숫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출발하세요. 법원 집행관분들도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계시죠? 제가 10분 뒤에 판교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판교로 향하는 길, 제 차 뒤를 따르는 검은색 승용차 안에는 법의 심판을 집행할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판교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탄 차와 사돈댁의 고급 세단이 이미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댁 부인에게 팔짱을 끼고 연신 손짓을 해가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사부인, 우리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한다고 이판교 신축 아파트를 통째로 내놨다니까요. 가구도 다 수입품으로 채워놨으니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주차장에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집행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한층 아래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조심스럽게 위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 지켜보니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 패드를 열고 있더군요. 자, 사부인. 우리 집안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번호도 우리 며느리가 특별히 기념일로 해놨다지 뭐예요. 정말 지극정성이라니까요. 자, 들어들 오세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그리고 들려오는 경쾌한 알림음. 띠로링.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자라도 된 양문을 활짝 젖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해준 신혼집 구경하시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집안에서 풍겨나온 것은 우아한 명품 가구의 향기가 아니라 비릿한 배신의 냄새였으니까요. 거실 한복판, 제가 사준 그 비싼 소파 위에 만삭의 여자가 누워 과일을 먹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국자를 든 채 멍하니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하던 남편이 거기서 상간녀의 수발을 드는 머슴이 되어 서 있었던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아니,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의사 사돈댁 식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죠. 사돈댁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아드님이 왜 여기서? 저 여자는 또 누구고요? 아니, 그게, 네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명을 지를 때 남편은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아내의 무지가 깨지는 순간이자 자신의 밀실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강제로 개방된 순간이었죠. 상간녀는 당황한 듯 배를 부여잡고 소파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 사람들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저 할망구들은 누구냐고. 상간녀의 막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으로 제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저는 기절할 듯 서 있는 시어머니와 사정없이 흔들리는 남편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집 구경은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아드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살림을 차려놨죠? 여기 가구들이랑 침대, 제가 고른 거라 정말 좋거든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리자
남편은 쥐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깡그랑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해? 당신이 내 인감 도용해서 만든 이 불륜 궁전 말이야. 내가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특별히 공개해드렸어. 어머니, 제가 지어준 보약이랑 장어탕 먹고 아들이 힘든 회사 일 하는 줄 아셨죠? 근데 그 기운을 여기서 상간녀 수발드는데 다 쓰고 있었네요. 보기 참 좋으시죠? 사돈댁 식구들은 지저분한 집안이라며 침을 뱉듯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혼사가 박살나는 소리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이제 제가 준비한 진짜 이사 파티, 법의 이름으로 저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용자님의 지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남편의 대사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았던 게 맞아요. 법인 대출 이자를 법인이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 부분을 횡령과 배임의 관점에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소름 돋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오물을 본 듯한 표정으로 집을 빠져나가자 거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판교 신축 아파트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알치마를 두른 남편은 국자를 떨군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죠. 저는 그들의 참담한 몰골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등 뒤에 서 있던 법원 집행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서류 가방에서 압류 표목, 일명 빨간 딱지 뭉치를 꺼내 들자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박 이사님, 아니 전 관리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신이 내 인감을 도용해서 만든 유령법인, 그리고 그 법인 이름으로 빼돌린 내 회사 공금들. 오늘부로 전부 가압류 집행 들어갑니다. 법원 결정문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시든가요. 제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자 소파 뒤에 숨어있던 상간녀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10살이나 어린 그 애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독사처럼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 신혼살림에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오빠, 빨리 저 사람들 안 내보내고 뭐해? 이거 우리 법인 재산이라며. 남편은 허겁지겁 집행관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들, 잠깐만요. 이거 내 개인 법인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내 아내라고 해도 엄연히 별개 법인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딱지를 붙이면 어떡합니까? 이건 불법 집행이라고요. 별개 법인? 그래, 법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박 이사, 네가 그 법인 대출 이자랑 이 여자 카드가 어디서 나온 돈으로 갚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우리 회사 공사 대금을 유령법인의 허위 용역비로 송금해서 세탁한 증거 이미 검찰에 넘겼어. 이 집기들은 내 재산이 아니라 네가 훔쳐간 우리 회사 돈으로 산 작물이야. 알겠니? 제 섯을 펄은 일갈에 남편의 안면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죠. 며느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가압류라니, 내 아들이 뭘 어쨌다고. 그리고 우리 딸 결혼은 어떻게? 사돈댁이 저렇게 가버렸는데 네가 가서 오해라고 말 좀 해다오. 어서. 오해요? 어머니, 눈이 있으면 저 광경을 보세요. 앞치마 두르고 상간녀 발 씻겨주던 아들 모습이 오해예요? 아가씨 결혼요?
파혼은 당연한 거고 이제 아드님 감방 갈 걱정이나 하셔야 할 거예요. 남의 돈 횡령해서 딴 살림 차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잖아요. 감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랑 합쳐 살자고 한 것도 다 가족 잘 되자고 한 소린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재산은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기면서 아들의 불륜과 범죄는 그저 기 살려주는 일 정도로 치부하던 그 노욕이 결국 본인 딸의 앞길까지 막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집행관들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상간녀는 배를 부여잡고 침대 앞을 가로막으며 악을 썼습니다. 안 돼. 이 침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애기 태어날 침대야. 손대지 마. 당신들 고소할 거야. 비키세요. 채권자인 본사법인이 정당한 법원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겁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이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1,500만 원짜리 수입 침대 헤드에 선명한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소파랑 TV, 식탁으로 가시죠. 집행관들이 거실로 나오자 상간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저 아줌마가 다 가져가잖아. 우리 대박이 물건들도 다 딱지 붙인단 말이야. 오빠 법인이라며. 다 안전하다며. 여보, 제발. 일단 진정해봐. 내가 다 해결할게.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시누이 결혼 때문에 돈이 급하다고 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을 댄 거야. 남편이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 핑계를 대며 비겁하게 구는 꼴이 정말 구역질 나더군요.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다며 시체처럼 누워있던 남자가 여기서는 상간녀를 위해 남의 돈을 수억씩 빼돌리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머니 핑계대지 마. 당신이 판교에서 공주님 모시는 동안 나는 사무실에서 당신이 빼돌린 구멍 메우느라 밤을 지새웠어. 당신이 이 여자랑 뒹굴던 그 침대, 내 피눈물 섞인 공사대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야지. 이 집 전세금도 이미 가압류 걸었으니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준비나 해. 저는 소파에 붙은 빨간 딱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상간녀는 기가 막히는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요. 당신은 이제 늙어서 여자로 매력도 없잖아. 오빠가 나한테 왜 온 줄 알아? 당신한테서 못 느끼는 따뜻함을 나한테서 찾은 거라고. 돈은 오빠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선물? 작물을 선물이라고 부르니? 너는 그냥 내 돈 빼돌리는 데 쓴 창구일 뿐이야. 이제 돈줄 끊겼으니 이 남자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감옥 갈 때도 같이 가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든가. 상간녀의 안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더군요. 그 와중에도 집행관들은 묵묵히 부엌에 고가 냉장고와 와인 셀러에 딱지를 붙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통곡을 넘어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에 손질을 해댔죠. 아이고, 우리 딸, 의사사돈댁. 그 귀한 자리를 이 망할 놈이 다 망쳤네. 야 이년아, 네가 우리 아들 홀려서 이 사단을 만든 거지? 내 아들은 원래 착한 애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나. 이 노인네가 미쳤나? 당신 아들이 나 임신시켰어. 어디서 손찌검이야. 임신?
내 뱃속에 든 게 우리 집안 망친 귀신이지 어디서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우리 딸 앞길까지 다 막았어.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엉겨붙어 싸우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애썼죠.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떤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 즉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집행관님, 집기 전부에 딱지 다 붙었나요? 네, 대표님. 목록에 있는 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은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들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발을 뺐습니다. 여보, 가지마. 내가 다 돌려놓을게. 제발, 돌려놓을 거 없어. 이미 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아, 그리고 어머니. 아까 누르신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우리 결혼기념일 번호요. 그 번호가 어머니 아들의 불륜 소굴로 통하는 지옥의 문이었다는 거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거예요. 현관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구들 위로 덕지덕지 붙은 빨간 딱지들. 그것은 탐욕이 빚어낸 성곽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41,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가 이제 막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판교 아파트의 현관문을 닫고 나오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등 뒤에서는 상간녀의 날카로운 비명과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죠.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오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단단하게 울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41, 누군가는 인생의 전성기라 말하는 그 나이에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숙제를 끝낸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찰나 맨발로 뛰쳐나온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앞치마는 어디에 내팽개쳤는지 셔츠 차림으로 헐떡이는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앞치마 입고 국자 들고 있던 모습? 아니면 내 돈으로 산 침대에 상간녀 눕혀놓고 태교하던 그 정성스러운 모습? 그건 어머니가 자꾸 집 해오라고 닥달하시니까 내가 돈이 급해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야. 그 여자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애가 생겼다니까 책임감에 그랬던 거지. 내 마음은 항상 당신뿐이었다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책임감? 당신이 그 단어의 뜻이나 알긴 하니? 내 인감을 도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딴 살림 차린 게 당신이 말하는 책임감이야? 당신이 그 여자 발 씻겨주는 동안 나는 사무실에서 당신이 어질러 놓은 장부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마음은 당신뿐이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여보, 제발. 우리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당신도 나 사랑했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그 여자 정리하고 감옥이라도 갔다 올게. 응? 남편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이제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인은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가 전화와서 기절하고 난리야. 이게 다 뭐야? 사돈댁에서 지금 당장 파혼하겠다고 연락 왔단 말이야. 오빠가 판교에서 바람을 피워. 미쳤어? 내 인생 어떡할 거야?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신우이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낮게 은졸였죠. 들리니?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의사 집안 파혼 소식? 당신들이 내 아파트 뺏어서 신우이 주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당신 손으로 동생 앞길까지 완벽하게 막아버렸네. 이수야. 아니 여보. 제발 동생은 건드리지 마. 유리가 무슨 죄야. 그건 어머니랑 내가 짠 거지. 유리는 몰랐다고. 몰랐다고? 아가씨가 판교집 구경 온다고 들떠서 사돈댁 식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때 그 집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한 번이라도 의심 안 했을까? 당신 식구들은 전부 똑같아. 남의 피땀 섞인 돈은 눈먼 돈인 줄 알지. 이제 그 대가 치러야지.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절망하며 머리를 쥐어뜯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마 정신을 차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잠이 와? 우리 유리 파혼당한 거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의사사위 놓친 거 네가 돈으로 다 물어내. 시어머니는 미안함이나 반성은커녕 여전히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파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드님 인감 도용이랑 공금 횡령으로 당장 구속 수사받게 생겼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판교집, 그거 작물이에요. 그 여자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그 집에서 짐 싸서 나오세요. 집행관들이 조만간 문 잠글 테니까. 뭐, 이 미친년이 어디서 협박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법원 결정문 보셨잖아요. 가압류 딱지 붙는 거 보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 그리고 아까 상간녀랑 머리채 잡고 싸우시는 거 영상 다 찍어놨어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법정에서 뵙게 될 테니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자 그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늦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의 겉모습만 보고도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며 조심스러워 하시던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무언가 직감하신 듯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죠. 엄마, 나 이제 다 끝냈어. 이제 그 집 식구들이랑 상관없어. 제 말에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고생 많았어, 내 딸.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밥은 먹었니? 우선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술 뜨는데 그제야 목이 메어왔습니다. 판교의 그 화려한 아파트에서 본 명품 가구들과 기름진 음식보다 엄마가 차려준 이 소박한 밥상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명예도 다시 세우면 된다. 하지만 내 마음 다친 건 시간이 걸릴 거야. 서두르지 마라. 이 아비랑 어미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푹 쉬렴. 아빠, 나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탈탈 털어버렸어. 남편은 감옥 보낼 거고 시어머니랑 상간녀는 길바닥으로 쫓아낼 거야. 나 너무 독해 보여? 제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다. 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야. 너는 내 삶을 지킨 거니 장하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남편이 유령법인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담긴 추가 장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파혼한 사돈댁을 찾아가 매달리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다는 소식도 함께였죠. 대표님, 박 이사 쪽에서 합의해주면 이혼 위자료는 포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해 달라고요.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주저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돈뿐만 아니라 저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까지 전부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정리와 제 삶의 재건이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재산을 탐냈던 그들에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판교의 그 화려한 아파트가 그들에게는 지옥의 문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41의 봄. 비록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판교 아파트의 그 소란스러웠던 소음들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배신감의 무게도 이제는 법원 판결문이라는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1의 봄은 어느덧 지나가고 창밖의 나무들은 초여름에 짙은 녹음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제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전부로 박 이사, 아니 전 남편분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형 3년이 선고됐으니 당분간은 그분을 밖에서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3년이라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고 제 피땀 섞인 돈을 빼돌린 대가치고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이라도 깨닫길 바랄 뿐이에요. 이혼 소송 역시 완승입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도용한 인감으로 받은 대출금과 횡령액 전부 상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가압류해둔 판교 아파트 보증금과 집기들로 상당 부분 회수될 예정이고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사실은 제 노력이었음을, 그리고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죠. 변호사님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회 신청도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나오게 해내. 네가 어떻게 내 서방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예전에 화려한 모피 코트 대신 초라하고 때 묻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책상을 두드리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아드님이 지은 죄는 법이 심판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죄는 무슨 죄? 가족끼리 좀 끌어다 쓴 게 무슨 죄라고. 네가 그 잘난 돈 몇 푼 아까워서 내 아들 인생 망쳤잖아. 우리 유리는 파혼당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나랑 그 상간녀라는 애는 지금 월세방 전전하고 있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제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반성이 아니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상간녀요? 어머니가 그렇게 감싸고 도시더니 이제는 같이 지내시나 봐요? 그의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 손주라면서요. 말도 마라. 그년이 돈줄 끊기니까 아주 미친년처럼 굴어. 내 아들 면회도 안 가고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패악질을 부린단 말이다. 자기야, 제발. 너 돈 많잖아. 우리 아들 합의금 좀 내주고 걔들도 좀 떼어내 다오. 우리 유리 혼처라도 다시 알아보려면 돈이 필요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본인 자식들 걱정과 돈 생각뿐인 그 노욕이 참으로 가련하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드렸던 급한교 집 주소와 비밀번호. 그게 어머니 아들이 만든 지옥의 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의 실체를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돈을 달라니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3년이나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가족이요?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보고 제 집을 빼앗아 딸 주려던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아니요, 어머니. 당신들은 제 인생에 잠시 머물렀던 악몽일 뿐이에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경비원 부르기 전에. 저는 차갑게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비서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너 두고 봐. 천벌을 받을 거다. 라는 외침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판교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던 명품 가구들과 침대들은 모두 중고 업체에 헐값으로 넘겨버렸죠. 그 더러운 기억들이 묻은 물건들을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수된 돈은 모두 친정 부모님의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얼굴이 좀 펴졌구나.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응, 아빠. 나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이수로 살려고. 내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야. 옆에서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야. 그동안 네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렴.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비로소 41의 봄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들은 결국 본인들이 판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복수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가끔 길을 걷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을 보면 잠시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럽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열정적으로 쏟아부을 제 일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기만당하고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저 이수도 이제 다시는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바람은 상쾌하고 제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여름을 맞이하러 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